안녕하세요. 진통증 원장 최용민입니다. 오늘 저희 개원관 선생님들 많이 오시고 등록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강의에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 전부 다 힘드실 텐데 이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파일이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오늘 강의는 일단 제가 통증 처방을 강의하든지 아니면 블록을 강의하든지 IMS를 강의할 때 일단 적을 알아야 또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 정의를 확인하고 가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의 원리를 좀 본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쓰던 파일들이 있어서 익숙한 파일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원관에서 많이 처방하고 있는 다처방 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증의 정의 및 이해인데요.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통증을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파일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이 센서리의 익스피리언스이기도 하면서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좀 파일이 좀 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제 티슈 데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데미지와 비슷한 경우에도 통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학생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노시셉션이 되고 나면 페인 패스웨이를 따라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이 감정적인 경험인 면도 있으면서 데미지가 꼭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면 객관적인 처방이나 객관적인 시술이 가능할 텐데 만성 통증에는 이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치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금 이렇게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노시셉션에 의한 페인 패스웨이를 따라서 페인이 지속되고 여기에 그 네거티브 필링 같은 두려움, 불안감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서퍼링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페인 비헤이비어까지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부터 배웠던 외부에서 외상이 일어나게 되면 A 델타 C5에서 인식해서 코드의 포스트리어 혼으로 간 후에 어센딩, 디센딩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페인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페인 그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인 약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은 또 이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6개월 정도로 제가 배울 때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이 조금 예민하게 넘어가는 면이 있어서 죄송스럽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예상한 기간, 정상적인 조직 치유 기간을 넘어가는 거를 이제 만성 통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이 플렉서블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이 패살러지가 변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변화가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간은 이 정의가 플렉서블해졌습니다. 통증을 성상으로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노시셉티브 페인이 있고 뉴로패식 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셉티브 페인은 흔하게 아는 거, 우리 어디 넘어져서 다치거나 퇴행성 관절염에서 기계적으로 아픈 거, 그리고 뭐 허리가 삐끗해서 아픈 거 이런 게 이제 이 노시셉티브 페인이 되겠고요. 이 신경 자체에 어떤 리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디스펑션이 생겨서 아픈 거는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로우백 페인이 심해져서 파셋 조인트 같은데 아스라이티스가 생기면 미케니컬한 백페인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이제 노시셉티브 페인에 가깝지만 그게 신경을 눌러서 협착증 증상을 일으키는 순간은 또 뉴로패식 페인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은 이제 믹스 타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관절염의 경우에도 말기에는 수술하시는 게 맞지만 수술을 고집하지 않고 또 길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 수술을 정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스라이티스도 오래되면 이제 뉴로패식 페인의 컴포넌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들록세틴 같은 약제들이 원래는 신경 안정제였지만 관절염에도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이제 허가받은 상황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은 이거 자체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과 크라닉은 이 글자 4개 빼고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만성 통증은 너버스 시스템 자체의 병적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통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통증이 생기면 우리 신체에서 저절로 이렇게 디펜스 메커니즘이 가서 이게 좀 균형,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적당한 어큐페이스가 넘어가면 우리가 치유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인서피션트한 이제 치료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중추 감작화가 되면서 통증이 메모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통증 자체가 병인 페인 디지즈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티칼 리오르거나이제이션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크라닉 로백펌만이 콜텍스의 볼륨을 또 줄인다. 이렇게 실제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통증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취미 생활로 홈시어터를 하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우상이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더 굿, 배드, 어글리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김지훈 감독이 한국에서 이게 만주를 배경으로 리메이크했죠. 근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그런데 통증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내가 아프다 그러면 피하죠. 우리가 불에 손이 데일까 봐 악 하고 피하는 이상 통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질환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니까 나쁜 놈인데, 이게 정상적인 치유 반응 후에도 예상치 못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통증은 이모셔널한 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에 서퍼링, 페인, 비헤이비어로 갈 수 있다고 확장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인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경우로 가죠. 물론 드물게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아이랑 보려고 본 영화 코코인데, 이게 리멤버미 보면서 저는 훌쩍거렸는데, 이게 이제 프리다 칼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다는 자기의 페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승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프리다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셀마 헤이에게 영화를 봤는데 코코에 등장해서 제가 사진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나서 관통됐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통된 거를 예술적으로 승화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기인이거나 천재거나 이제 정말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아까 네거티브 필링, 서퍼링을 겪는다고 하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신체적 문제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혈전이 생길 테고, 당연히 심장 문제, 폐렴, 그리고 그 운두 클로저가 딜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들은 이 동반된 중증 위험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푸어 슬립, 그다음에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이렇게 동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리적인 이런 상태들, 네거티브 필링이랑 서퍼링에서 제가 확장된 통증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동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어사이드 하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한 50% 이상. 근데 이게 또 타임 디펜던트해서 만성 통증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 프리밸런스도 거의 뭐 15%가량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종 우리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잡지에서 다 통증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진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석하고 사회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의에서부터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더트리트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요 질환 비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요즘에 대형 병원에서 캔서 센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캔서 센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령화사에 접고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통증, 만성 통증에 동반될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버든이 늘어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더트리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왜 언더트리트가 되느냐? 부적절한 치료. 왜냐하면 이거 만성통증 자체를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성통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거 자체가 병입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 대한 각종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과 각 과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오해가 통증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노화에 따라서 내가 견뎌야 되는 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이 중독도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언더트리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96년도에 그 통증 관련 학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처방은 합리적인 치료이고 이런 내성이라든지 중독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언더트리트가 돼서 이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재밌는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몰핀 처방이 오히려 튜머 그로스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공의 때 하다 보면 마약 처방해가지고 환자가 변비 생기고 어지럽고 토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잠자는 시간 겨우 얼마에서 또 콜 받고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이 트레이닝 받을 때부터 이게 언더트리트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제 임상 진료를 하면서도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제가 이 많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통증 처방을 할 때 어떤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페인 패스웨이에서 우리가 A델타나 C5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 프로스타글란딘, 그 다음에 뭐 서브스탄스 P,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브로에디키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이제 메디케이션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뭐 엔티컨벌전츠는 센트럴 센시타이즈를 막아주고 오피오이드, 엔티컨벌전츠, 오피오이드 이렇게 각 분야에 그런 블럭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메디케이션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빨리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를 감싸고 있는 이 통증을 좀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평가부터 주관적이어서 어렵고 그리고 서치한 그 티슈 인저리만이 꼭 통증의 원인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단부터 치료까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성통증은 심리학적 포션도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학적인 치료 그리고 우리가 물리치료 같은 거 그리고 오늘 확인해 볼 약물 처방 그리고 이렇게 저가 주로 하는 신경치료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통증은 큰 사회적 버든이지만 이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이제 통증 처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만나면 어떤 투약을 할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환을 확인해야 되겠죠, 진단을. 그 다음에 이 통증이 앞서 살펴본 급성인지 만성인지 노시셉티브 페인인지 뉴로패식 페인인지 믹스든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약을 횟수를 선택하는데 이 사람이 단발성으로 PRN으로만 줄지 아니면 스케줄드 패턴으로 줄지 그러면 스케줄로 주려면 하루에 한 번 줄지 두 번 줄지 세 번 줄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이제 국가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개원하고 이제 환자 좋아지게 하려고 소화제 막 처방하고 했더니 이게 또 퍼센트 넘어가지고 경고받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만성통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통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를 써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이 퍼센테지가 올라가서 경고를 받고 또 토탈 약값을 또 제한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심평원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해 가면서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예를 들면 아스라이티스지만 이 사람이 지금 붓고 아프고 이런 노시셉티브 페인 상태인지 아니면 밤에 잘 때 무릎이 얼얼하고 저린 뉴로패식 페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통증 강도에 따라서 이게 학생 때부터 많이 보시던 페인 레더 후에 처방 레더인데요. 이 순서들을 정해서 이제 약을 보통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페인 레더에 따르는 것보다는 이 환자의 베너핏과 리스크를 고민을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케줄 패턴으로 줄지 PRM 패턴으로 줄지를 할 때, 또는 이 사람을 한 번 줄지 두 번 줄지를 할 때 약의 그 파마코카이넥티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이제 약은 제로 오더를 가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을 주면 이 치료 농도, 이걸 넘어가면 톡식 레벨이고, 요 밑에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농도라고 했을 때 적절한 치료 농도를 한 번 먹으면 꾸준하게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약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는 속방성 제형들은 하루 두 번, 세 번 주는 약은 먹으면 농도가 올라가서 이 부작용이 나오는 농도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효과가 없는 농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 이상적인 이 제로 오더에 맞게 만드는 약이 이 서방정 제형이 비교적 가까운 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정으로 주는 게 이 사실은 환자한테 부작용이라는 데 효과 면에서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에 특히. 그러면 우리가 속방정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와 그 다음에 서브 세라피틱 레벨로 왔다 갔다를 자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일단 여기 수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 식사와 아침 먹는 시간이 간격이 12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이트 타임 페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정에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자면요. 속방정은 이렇게 톡식 레벨과 서브 세라피틱 레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서방정은 이상적인 제로 카이네틱스에 가깝게, 제로 오더에 가깝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서방정 처방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와 브레이크 스루 페인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환자분은 당연히 수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만성 통증일수록 이 돌발 통증은 뭐 피하는 제재를 써야 되겠지만 스케줄로 해서 주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스케줄 패턴으로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TID 패턴이 제일 흔하고요. 개원가에서. 그 다음에 BID 패턴이 있겠습니다. 또는 QD 패턴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침을 영어로 브렉퍼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패스팅이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깨는 게 브렉퍼스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8시에 먹고 점심 12시, 1시에 먹고 저녁을 또 6시 전후에 먹게 됩니다. 뭐 아침 8시까지 거의 12시간 간격을 그 브렉패스트 할 동안 이 통증이 사실 6시간짜리 약을 주면 해결이 되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서방정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이 이제 중복되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톡식 레벨로 올라가서 사이드 이펙트가 일과 중에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저녁에 잘 때 생기면 큰 문제 없을 일이 아침약 먹고 8시, 9시에 먹고 점심약을 12시에 먹어버리면 1시, 2시쯤 제일 일 열심히 할 때 속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와서 그 다음에 와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수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ID 패턴 같은 게 TI보다 당연히 좋겠고요. 속방정보다 서방정 쓰는 게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제를 이렇게 쓰는 것들이 TID보다 BID가 수능도를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제형을 처방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당연히 페인 컨트롤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줄 수 있고요. 우리 같은 나이트 타임을 조절하기가 좋고, 복용 편리성도 훨씬 3번보단 2번, 2번보다 1번이 낫겠죠. 그래서 각종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꼭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론적인 걸 좀 봤고요. 실제 다처방 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진에서 저한테 준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다처방 약제가 이렇게 처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시너젠류,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 복합제형, 그 다음에 이제 엔세이드가 쭉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이 또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타이레놀이 또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시너젠류, 소염 진통제, 천연물 신약, 타이레놀로 나누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염 진통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너젯이 상당히 페인 패스의 여러 부위를 관여해주는 좋은 처방이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나머지를 좀 보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진통제로 분류가 안 될 수 없지만 근육이완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젯을 우선 살펴보면 시너젯은 이게 그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둘 다 소량을 썼는데 이게 시너직 이펙트가 되면서 서로의 효과를 올려주고 또 서로의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크 오피오이드 어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어센딩 페인 패스웨이, 디센딩 페인 패스웨이 작용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NO의 영향을 줘서 페인 스트레스홀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를 주지만 이 약 하나가 오피오이드의 역할, SSRI 역할, 그 다음에 SNRI 역할, 노르에피네르 리셉터에도 연결을 하고요. 타이레놀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서두에 알려준 페인 패스의 여러 작용들을 한꺼번에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러 약제를 쓰게 되면 다처방 약제로 돼서 심평원에도 걸릴 수 있고 약값도 올라가고 환자분도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게 하나리 여러 가지 역할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글씨로 보자면 트라마돌 이펙트는 위크 오피오이드 에고니스트고요. 그 다음에 SSRI와 SNRI의 모노아민 리업테크 이너비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이펙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크 오피오이드 리셉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 사이트를 보여내서 이래서 디센딩 그리고 센트럴 러버스 시스템 그리고 포스트리혼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쓰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제가 이 트라마돌과 타이레놀을 합쳐 놓은 건데요. 이게 약제의 그 성분으로서도 우수한 특징을 보이는데 제가 아까 IR 서방보다는 그 속방정보다는 서방정이 더 장점을 많다고 강의를 앞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타이레놀 자체가 속방정의 역할을 해서 온셋 타임이 빠릅니다. 트라마돌은 천천히 온셋 타임이 와서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너젯이나 시너젯 세미 같은 속방정을 쓰더라도 이 약 하나가 서방정에 가까운 커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먹어서 빨리 통증이 억제되면서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방정으로 가면 이 서방정 두 개를 합쳐놓은 농도와 비슷하게 이상적인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정은 이런 커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로 카이네틱 오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너젯 ER과 시너젯에서 이 타이레놀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이렇게 두 번 주는 거를 한 번으로 해서 제로 카이네틱에 가까운 여기 서방정 커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인 패스웨이에 이제 처방이 되는 이 시너젯이 어떤 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급성 통증에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근골격계 통증에 스프레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발표된 OA의 그 치료 프로토콜에 보면 트라마돌을 중등도 통증부터는 그 만성적인 통증까지 쓸 수 있는 퍼스트 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패식 페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노아민 리셉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SSRI, SNRI의 효과가 있고 오피오이드에도 오피오이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서 파인은 믹스드 페인이라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를 이제 다발적인데 이 통증을 잡아주는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 이제 그러면 그 부작용을 좀 살펴보면 제일 흔한 거는 노지아 보미팅이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당연히 이제 이런 약제는 디지니스나 약간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심하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책 및 예방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일 쉬운 대책이라고 할까? 저의 이제 팁은 처음에 저는 저용량을 비아이드로 줍니다. 그러니까 시너젯 세미 같은 거를
QD나 BID로 줘봅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을 처음에 줘서 이 노지아 보미팅이 생기면 환자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도 환자가 이제 저를 따라오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저용량을 QD나 BID로 소염 진통제와 섞어서 줘보고 이 환자의 부작용이 있나 없나 봐서 서서히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타이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노지아 보미팅의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희한한 게 한번 이렇게 고용량으로 노지아 보미팅이 생긴 후에는 다시 저용량으로 내려가도 노지아 보미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저용량부터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성 통증에 좋은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롱텀 이피커시에서도 내성의 우려가 적고 장기간 사용에도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오이드가 통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내성의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트라마돌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도 통증 치료에 사용했을 때는 중독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약제들이 개별 트라마돌이나 아세타민으로 썼을 때는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개별 약제를 합쳐서 시너직 이펙트를 내기 때문에 저용량을 합쳐 놓은 거라서 이게 그 사이드 이펙트가 보고는 되지만 비교적 개별 약제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젯이 여러 페인 패스웨이를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만성 통증과 노시셉트 페인, 유로패식 페인에 다 이게 조절을 할 수 있겠고요. 믹스드 페인들에도 도움이 되고 그 속방정을 쓸 경우에는 그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온셋이 빠르기 때문에 브레이크스루 페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것들을 이렇게 동등해서 해보면 비교적 안전하고 오피오이드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피오이드로 분류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쉽게 뉴로패식 페인에 접근할 수 있는 약제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뭐 리날 페일러라든지 이런 거가 있더라도 실제로 신장 투석을 하더라도 약제를 조절해서 줄여주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리날 페일러일 때 약제를 용량을 줄여줘야 된다는 걸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게 마오 이니비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쓰고 있을 때는 같이 해서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SSRI, SNRI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 같이 먹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시저 스트레스홀드를 낮추기 때문에 시저 약을 먹을 때 좀 확인해 줘야 되겠고요. 부작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노지아가 제일 크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타이트레이션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약제가 우리가 이제 뉴로패식 페인에서 약제 가격이 적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한 TCA 제제들, 센시발, 뭐 이런 이트라빌 이런 계열 약제 쓸 때 요거랑 같이 쓰면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약제도 드라이 마우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입마름 증상 같은 거가 흔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약 같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뭐 홍삼, 그리고 발륨, 페니라민 이런 것들이 중복 처방됐을 때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앞서 말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시장의 그 점유율이 높은 시너젯류의 약에 대해서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이면서 우리가 외래에서 감기에서부터 흔하게 처방한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염 진통제는 학생 때부터 뭐 많이 이제 우리가 보셨죠. 그래서 그 우리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된 그 블락에 따라서 우리가 약제가 나눠지는데요. 그 좋은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콕스2 실렉티브한 NSAID가 요즘에 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콕스2 실렉티브를 하는 약제들이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약제를 쓰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궤양과 그 다음에 콩파 신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의 약제들은 콕스2의 비율을 높이는 걸로 이제 유행처럼 가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 부작용이 주니까요. 그래서 최근 나온 약제들은 대부분이 콕스2 비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흔하게 쓰는 제네릭한 NSAID로서는 탈리플루메이도 전통적인 약제보다는 이 케토프로펜이나 나프록센보다는 훨씬 더 콕스2 비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근 소염 진통제 개선된 경향은 콕스2의 선택적 억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화성 궤양이나 신기능 저하를 피하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약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과 달리 콕스2 비율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콕스2로 이제 가는 트렌드가 전통적인 소염 진통제가 소화성 궤양과 리날의 블러드 플로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그래서 NSAID 먹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위장 증상 때문에 약을 드랍아웃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얼서 소화성 궤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리날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요. 나이가 65세 넘어가신 분들, 그리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천식처럼 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분들, 그 전에 위궤양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엔티코아귤런츠를 같이 먹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앞서 언급한 만성통증의 연령에 해당되고 만성통증의 연령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코모비드한 메디컬 컨디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제를 쓸 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날 리스크 팩터도 살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 고혈압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다이유레틱스 쓸 때, ACE 이니비터 쓸 때입니다. 이때 특히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2.0일 때 이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통증 환자군과 굉장히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군일 때는 소염 진통제를 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더더욱이 앞서 언급한 시너제류를 쓰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소염 진통제를 보면 이 세레브렉스부터 시작된 우리 콕스2 이니비터로 대표적인 약이죠. 우리 세레콕시브 성분인 제약인데 이게 이제 삼진제약에서는 클리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요렇게 400ml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400ml는 뭐 스스로 통증이라든지 뭐 월경 통증이라든지 일부에서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200ml까지 이제 일단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콕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관절염 통증에 당연히 도움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디스메노리아나 어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인 같은데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렉티브한 콕스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비교적 GI나 이런 부작용을 줄여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레콕시브는 다른 NSAID와 다르게 혈소판 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 저용량의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아까 제가 엔티코아귤런츠를 먹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 NSAID에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성통증 환자들이 대부분 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이 환자들은 아스피린을 혈전 예방제로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스피린을 로우 도즈 아스피린 100mg을 먹더라도 얘가 콕스1을 이니비션하기 때문에 이 콕스2 이니비터의 장점인 GI 얼서 예방 효과가 삭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콕스2 이니비터 이 세레콕시브 제제를 처방하면서 이 심리적인 안정, 우리가 내가 이 사람한테 속 안 쓰린 약을 처방했어,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있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와서 속 쓰리다 그러고 예상과 달리 GI 심텀이 심할 때는 다른 병원에서 혹시 이런 약제들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처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네릭한 용도로 쓰는 이제 NSAID를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탈리플루메 제제는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나 COPD를 연구하면서 뮤신 생성을 억제하는 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두염 편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도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허가 사항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 관절염에서 주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플루메이트는 뭐 매니지먼트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에서 개발되어서 NSAID 효과가 엔티인플라메이터 효과가 인정이 돼서 아스라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블락하고요. 그 다음에 뮤신 생성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로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아세클로페낙인데요. 이게 같은 엔세이드여서 뭐 인디케이션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약제에 비해서 연골 기질의 생합성에 자극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파괴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1차 약제로는 아세클로페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클로페낙이 이게 이제 뭐 논문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실험실적인 효과다 이런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콘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아스라이티스에서 저는 1차 약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클로페낙이 이제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부프로펜이나 그리고 뭐 멜록시캄보다도 이 상부 위장관 출혈 위험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기에 마음이 좀 편한 약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장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나프록센 관절염에 효과 좋잖아요. 멜록시캄 이런 거에 비해서도 아세클로페낙이 훨씬 더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에도 우리가 포스트오피 통증에 쓰는 그 케토프로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오늘 그 엔세이드를 좀 빠르게 이게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이게 이제 콕스2 실렉티비티가 올라갈수록 엔세이드의 부작용, 우리가 GI 심텀이라든지 리날 톡시시티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약제들이 올라갈수록 전통적인 약제보다는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실용적으로는 아까 콘드로 프로텍티브 이펙트 때문에 그 무릎 관절염 환자 같은 분이 오시고 위장장애가 많지 않을 때는 아세클로페낙 제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제네랄 사용으로는 탈리플루메이틱 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금 엔세이드 이후에 알아볼 우리가 머슬 릴렉선트를 어큐스프레이는 동반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블락을 해서 좋아지든지 물리치료해서 좋아지든지 환자의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콕스2 이니비터 셀레콕시브 제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이제 아까 엔세이드의 그 부작용이 생길 그 리스크 팩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나이를 봐가며 사고 있고요. 이때 아스피린과 같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너젝과 앞서 말한 소염진 통제를 같이 썼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페인 패스웨이를 효과적으로 블락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바스 스코어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40이니까 30% 이상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통증에 효과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이게 그 컨비니언스가 좋아지고 환자 수능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약제는 근육이완제입니다. 그래서 근육이완제는 근육이완제도 예전처럼 이제 TID 제형보다는 서방정을 쓰는 게 아까 서방정과 같이 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완제는 칼슘 엔타고니스트로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하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통증 페인 패스웨이에서 그 프로스타글란딘 옆에서 브레디키닌과 서브스탄스 P가 통증을 일으킨다고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통증을 억제하는 시너직 이펙트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논문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로는 뭐 이게 설왕설래가 많아서 일단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이제 약제를 줄일 때는 시너젯이나 엔세이드를 먼저 쓰고요. 나머지 보조제는 좀 줄여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카리손 서방정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근긴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주고 이게 서방정이라서 BID 처방했을 때 환자들한테 복용 순응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케이스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잘 들으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 청중들의 그 반응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지나온 건 아닌지 좀 생각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노지아 보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흔하게 쓰는 약제들이 이제 메토크라프로마이드 제제, 그 다음에 뭐 레보설프라이드 제제, 모사프라이드 제제 뭐 이런 거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들이 도파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 환자 중에 이 파킨슨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약을 복용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소화 안 된다, 더부룩하다를 노래 부르시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던 처방전을 좀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혈압약에도 소화제, 약국약에도 소화제, 그리고 본인 그 신경과 약에도 소화제, 그리고 저희 약에서도 소화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소화제가 너무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약제를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검사에서 이제 파킨슨을 진단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약제 그 처방전을 다 복사해서 진료 그 의뢰서에 이런 약제를 먹고 있는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 이후에 약제를 끊고 파킨슨 증상이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쓸 때 노지아 보미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엄살이 있지는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해서 다른 약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이게 처음에 타이트레이션을 할 때 시너제 세미 정도를 QD나 BRD로 먼저 줘보고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조금 줬는데 건장해 보이시고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죽다 살아났어요 하면서 땀 뻘뻘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른 약제를 봤더니 이게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포스테올을 페러사이드 호르몬이잖아요. 요거를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스판을 또 붙이고 계셨고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진다고 우르사를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간 수치 높아서 우르사 먹어봤는데 저는 또 굉장히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노스판은 이제 오피오이드 제제니까 미식거렸을 테고요. 이게 포스테어도 이게 노지아 보미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먹고 있으면 시너제 세미까지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세 가지가 더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줬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있을 때는 나머지 다른 의학적인 처방이라든지 이분이 다른 걸 먹고 있거나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다가 오시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리고 약을 타이트레이션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기존에 먹고 있던 약을 알고 있으면 이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있었구나, 이거는 효과가 얼마였구나, 이걸 확인하고 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존 약을 좀 가져와 보라고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제 알비스하고 소염 진통제를 이게 척추 수술로 아프신 분인데 한 달이나 이제 처방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허리 수술하시고 아프신 분이 이걸로 조절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그래서 이 큰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우리 개원가에서 장점은 약을 조절해서 타이트레이션해서 줄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너제 세미부터 타이트레이션을 해서 서방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신경통으로 팔다리가 저리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프리가발린 제제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 대용량, 한 달분 받은 약보다 저희가 추가로 해주는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제 라포가 올라가고 수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추가 치료를 또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관절을 사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은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 수술한 병원에서 엉치가 계속 아프니까 이제 허리 시술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제를 투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피지컬을 해보면 힙 조인트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패트릭 테스트 같은 데서 힙 조인트에 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한 1, 2년 전에 약 쓸 때 보면 이렇게 처방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신약, 천연물 신약 조인스와 나머지는 위장약, 근육이완제, 아트로다, 디아세린인데, 그리고 파스, 이걸로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처음에는 OA이기 때문에 아세클로페낙을 썼고요. 통증이 이제 물리치료나 시술로 좋아지니까 세레브렉스, 세레콕시브 제제로 제가 바꿨습니다. 클리콕스 제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신경통 포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시너제세미와 프레가발린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안 먹어도 될 약들을 또 다 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약 개수는 줄었는데 통증 조절은 이제 덜 잘 되니까 병원에 이제 수능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척추 수술 아프신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약 처방, 대형 병원에서 처방받고 오셨는데
뭐 이제 프레가발린 제제 있고 오팔몬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급성으로 지금 아픈데 당장 효과 있지는 않겠죠. 근육이완제, 그다음에 소화제 2종. 그러니까 약은 많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 조절하는 효과가 적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이걸 처방하고, 대신에 이제 속 울렁거리고 이러지 않으니까 위장약이나, 저는 특히 천연물 신약 위장약은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거 싹 빼주고 리리카만 먹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약 개수는 줄고 통증은 훨씬 조절이 잘 되니까 선용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 이제 최근에 가져오신 약 처방인데, 이 보시면 약이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소염 진통제, 얘도 소염 진통제, 얘는 천연물 신약. 그런데 이거 많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속만 쓰리고, 이거 실제로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쓸수록 리스크 팩터는 올라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염 진통제 중에서는 한 개만 먹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너젝과 프레가발린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분도 허리 수술하시고 이게 발등에도 관절염이 있으셨고 허리에 이제 디스크 협착증 증세 있으셨던 분인데, 당연히 이제 약 개수는 줄었지만 환자는 이제 통증도 줄고 수능도도 올라간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도 이게 제가 이 파란색이라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근육이완제, 그 다음에 스트랩토카이네자의 류의 약, 그 다음에 위장약, 그 다음에 세르콕시브 제제, 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갔는데, 이분 제 차트인데 최근에 오신 분인데 다리가 넘니스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고 엉치가 뻐근하고 골반이 내려앉아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로는 약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셔가지고 또 제가 이제 환자 약을 확인할 때, 또 부작용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 트라마돌 주사를 엉덩이에 줘보는 건데요. 요거에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는 거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런 약제를 추가해서 줬죠. 당연히 이제 신경통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좋아졌겠죠. 이거 먹는 것보다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천연물 신약이나 뭐 소염 효소제 같은 거를 빼버리고 근육이완제를 빼면 약 개수는 줄었는데 효과는 더 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라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류마티스 약 처방인데요. 이분은 이제 야간통이 있어서 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울트라셋이랑 이렇게 시너제류를 하루에 한 번 오전에 먹으셨던 거를 추가해서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가 많다 보니, 슬라이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점심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마지막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진료 경험도 많고 해서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느라고 이렇게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화면 하단에 질문하기란에 입력해 주시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여성분들이 부작용이 더 예민한 것 같고 노지아 보미팅, 디즈니스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처방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시너제 세미를 우선 처음에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전 약제에서 이런 비슷한 약을 먹었는데 노지아 보미팅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시너제 세미류를 주고, 이 약은 6시간 정도 가는데 노지아 보미팅이나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보려고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2, 3일을 줘보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 노지아 보미팅이 있으면 모사프리드 제제 같은 그 프로카이네틱스를 좀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줘봐가지고 이 사람이 노지아 보미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약을 소화제랑 같이 먹여가지고 노지아 보미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용량을 올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탈러러블 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노지아 보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할머니들 65세 중에 굉장히 마르시고 저체중이신 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 또 이런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진 환자의 이제 체중이라든지 기존에 먹었던 약을 확인하는 코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시면
해결이 되거나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경우에 이제 시너제세미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세트아미노펜에다가 다른 안티컨벌전트를 섞어서 그 시너제세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약을 믹스해서 처방을 하곤 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컨트롤이 되다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됐다는 말이 제 생각에 이제 통증이 더 세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이게 이 글씨로만 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통증 조절이 안 될 때 약으로만 이제 컨트롤 하지는 않습니다. 그 너브 블락도 하고, 그리고 환자 뭐 물리치료도 낼 수도 있고 다른 약제도 쓸 수 있죠. 그런데 메디케이션만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의 문진을 잘해서 이 사람이 저리는 게 더 불편한지 전기 오는 게 더 불편한지 이런 거를 봐서 뭐 프리가발린이라든지 가바펜틴류의 약을 쓰기도 하고요. 환자가 밤에 좀 통증,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 밤에 통증이면서 무릎만 시리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들록세틴 같은 거를 같이 추가로 처방하거나, 처음에 들록세틴이 처방하기 어려우면 센시발류의 TCA를 처방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장기 이 환자는 블락도 할 수 없고 꼭 메디케이션으로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너제 그 이후에는 시너제 이하를 장기간 먹어야 될 정도가 되고 시너제 이하를 2T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용량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냥 퓨어 오피오이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시코돈 제형이라든지 이런 퓨어 오피오이드로 바꾸고 있고, 또 약을 이렇게 그 서방정 제형이 처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패치 제형이 어떻게 보면 서방정이잖아요. 3일 일주일 가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패치 제형도 또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지 처방이나 꼭 메디케이션이나 이렇게 한 가지 치료 프로토콜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안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게 아세클로페낙 원티하고 시너제 세미를 처방하고, 그 다음에 TCA 센시발류를 10ml 정도로 처방하는데요. 65세가 넘어가시는 분은 10ml를 반 잘라서 0.5T부터 처방을 합니다. 이게 드라이 마우스가 심하고요. 그리고 블러드 비전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세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센시발 10ml를 같이 동시에 처방을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0.5T 정도로 처방을 해가지고요.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뉴로패식 페인에서 이게 무릎이 시려요라든지 다리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에요. 이 정도의 뉴로패식 페인일 때는 이 심평원 문제도 있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삭감 우려가 없는 TCA제를 선호하지만, 이 환자가 정확한 뉴로패식 페인의 컴포넌트를 보이는 경우 저리다, 얼얼하다, 전기가 온다, 찌릿찌릿하다, 이 경우에는 엔티컨벌전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제제를 쓰고요. 이게 보험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하고, 요즘에 그 별다방 커피 한 잔에 5,000원인데 약값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사서 드시라고 하면서 저는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은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잘 따라오면 BID, TID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 뉴로제닉 페인이라는 게 이제 뉴로제닉 클로디케이션인지 아니면 뉴로패식 페인에 의해서 레디큘러 페인인지를 제가 요걸로만 좀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이라고 하셔서 뉴로패식 페인, 레디큘러 패시 같은 거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처방하는 경우 환자가 어지럽고 울렁거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그 지속 시간 듀레이션을 보자고 하면 시너제 세미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아세클로페낙 같은 제제는 원래 BID 제제니까 아세클로페낙 제제를 쓰고, 시너제 세미는 소용량이지만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가바펜틴은 100ml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BID로만 줘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일해야 될 점심시간 전후에 환자가 부작용이 생기면 이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BID 제형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3일 정도 줘봐서 문제가 없으면 환자가 또 못 오신다고 하면 1, 2주 줄 때 충분히 이렇게 워닝을 하고 줘본 후에 괜찮으면 거기서 서방정으로 약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시너젯 세미에서 그 다음에 시너젯 ER 세미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엔티컨벌전트의 경우에도 가바펜틴 100ml는 사실 듀레이션이 6시간 정도 되고요. 이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져서 주는 용량에 따라서 환자의 그 효과가 좀 굉장히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가발린 제제는 12시간 정도 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서방형의 효과를 있기 때문에 가바펜틴 100ml 써봐서 괜찮으면 프리가발린 25나 50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트레이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한테 제가 얼굴 보고 처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소주 한 잔 먹고 취할지 대병을 먹을지. 그래서 처음에 요 3일간 약 먹고 어지럽고 울렁거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소화제를 주던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우선 테스트해 볼게요 하고 하면서 이 속방정 제형부터 처방을 해서 서방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제가 그냥 우연하게 나와서 제가 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프리가발린 강의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게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둘 다 가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약제인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리리카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리리카는 타이트레이션을 덜 해도 되고 주는 만큼 리니어하게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바펜틴, 유론틴 계열의 약은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고용량으로 갈수록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갈수록 효과가 사람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레이션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론틴 300ml TID를 썼을 때 그 프리가발린 50에서 75ml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로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가바펜틴 100ml를 BID로 먼저 줘봐서 이 사람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용량 2.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프리가발린 25ml를 이제 줘봅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50ml, 75ml 이렇게 올라가는 취향을 갖고 있고 예전에 이제 프리가발린 25, 50ml가 없을 때는 100ml, 300ml로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서방 효과가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관리와 더불어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시너젯, 크리마인, 크리페낙, 크리콕스, 세카리손 SR 등 다양한 약물을 함께 소개해 주셔서 더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최용민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오니 바로 종료하지 마시고 오늘 강연에 대한 평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할 수 있나요? 끝났나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스키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데 이 일본이 또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를 해서 올해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날들 그리고 편하게 진료 보고 안전하게 진료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 진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